포토맥 포럼 5월 특강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는 정종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예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셨고 주중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미중 패권 경쟁과 화교라는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시며 강사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무 회장께서 한번 포토막 포럼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잡은 제목이 오늘 여기 써놓은 미중 패권 경쟁과 화교 그 역사적 뿌리와 새로운 시련인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이 봄학기의 중국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시간짜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건 좀 다른 성격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얘기한 걸 좀 압축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잘 보입니까 이거? 정 국장님 잘 보입니까? 예. 길이 있는 곳에 화교가 있고 연기 나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그런 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가도 화교가 없는 곳은 없다. 그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 화교는 통계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한 6천만 명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가 동남아에 한 4천만 명이 동남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천만 명의 중국 출신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역시 광동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건성이고 대만에는 복건성 사람들이 85%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화교는 역시 숫자가 소스에 따라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2023년 인구조사처에서 미국 센서스 뷰로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미국에 약 한 550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화교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동남아하고는 달라가지고 광동, 복건 등 남부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개방개혁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화교들에 비해 가지고는 신화교는 중국 출신 지역을 보게 되면은 지역 편중 현상이 훨씬 더 덜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처음 중국의 이민을 태운 배가 도착한 게 1848년입니다. 아편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325명의 이민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첫 이민은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 55년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에 도착한 초기 이민 화교들은 대부분 미국의 동서 대륙 횡단철도를 건설할 때
그때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은 다음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노동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이민자들이 왔다는 얘기고 얼마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특히 그 캘리포니아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그 화교들의 역사를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때 이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백인의 절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첫 이민자를 태운 배가 도착한 다음에 1849년에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금광캐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첫 이민선이 도착한 4년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중국 이민자가 3만 6천 명이 되었다. 4년 동안에 한 3만 5천 명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화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특히 철도 건설이 끝나고 그리고 골드러시도 이제 좀 사그라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의 중국 이민자에 대한 중국 노동자에 대한 이 반감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Chinese Exclusion Act, 중국 배척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이민들의 출입문은 막혀진 상태에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북경에서 공산당 정부를 세우는 그 시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80년대 후반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이민정책이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민들의 미국 입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풋볼 팀 샌프란시스코 49ers인데 이 49 그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이민이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던 그 해를 기념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49 그러는 건 이건 캘리포니아 도로 하이웨이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49 그러는 게 캘리포니아의 중국 이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유타하고 세크라멘토 철도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 대륙횡단 철도의 마지막 부분이 유타에서 세크라멘토까지 오는 그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중국 노동자들이 한 90% 정도 건설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찍은 철도 건설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캘리포니아 골드 마이닝 할 때 금강 열기가 불었을 때 중국 사람들도 참석을 한 그 옛날 사진인데 가만히 보면은 저 가운데 왼쪽서 두 번째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중국 화교는 대부분 남자인데 여자가 굉장히 귀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사람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20세기 후반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시작이 된 다음에 그리고 특히 1965년도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미국 입국의 문화가 확장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는 새로운 화교의 디아스포라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2000년 약간 40년 사이지만은 실질적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니까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에
23만이었던 화교가 243만으로 그 10배 이상 증가하는 엄청난 그런 증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49년 이전의 중국 화교, 미국에서의 화교를 구화교라고 그러고 그 이후 개혁개방 이후에 미국에 들어온 화교를 신화교라고 부르는데 구화교와 신화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화교는 옛날에 동남아에 많이 갔던 그 화교들은 삼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이 세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세탁소를 하거나 이발소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주로 칼 쓰는 그런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아주 그야말로 참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이 속에서 차별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차이나타운은 건설해 나간 사람들이 바로 구시대 화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개혁 이후에 미국에 온 신화교들은 적어도 79년부터 2017년까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엄청난 외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것도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상당한 부분, 약 한 67% 정도가 화교가 된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FDI에서 화교의 기여 부분은 홍콩, 마카오, 대만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특히 뜸샤오핑이 여러 번 그 화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조국에 좀 기여를 해라 그러면서 투자를 권유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홍콩에서 중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지 홍콩에 있는 중국 화교 기업인들을 보고 앞으로 일국 경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비록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홍콩은 옛날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토에 와서 투자를 해달라. 즉 일국 양제가 적어도 앞으로 50년 동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특히 화교, 홍콩 화교하고 대만 화교가 많이 중국에 들어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는 그 등서평화 약속을 깨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교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학력이 아주 높습니다. 대개 미국에 온 중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아주 높고 또 경제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영어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완전히 영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게 되면 영어 하지 않고 중국말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올 화교들이 주로 차이나타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에 비하면은 신화교는 미국 사람들이 사는 중산층 동네까지 들어가서 활발하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미국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회를 잘 이해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세대가 바로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정착한 신화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8년 개혁개방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약 한 30년 동안에 40년 동안이죠, 그죠? 4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나간 중국 유학생의 숫자가 약 한 520만 명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0만이 귀국을 하고 나머지 310만이 그 자리에 잔류를 했습니다. 그 잔류한 유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미국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 정부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좀. 근데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2012년에 시진핑이가 당 24
18차 전당대회에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화교에 대한 정책이 아주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진핑이 그 화교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중국이 가진 비장의 보도라 그러는 말도 씁니다. 보배칼이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화교들이다. 그러면서 화교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얘기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이교인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한자인데요. 이교 그러니까 교 적어는 화교를 얘기를 하는데 화교를 이용을 해서 인몽 꿈을 이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 중앙에 화교영도 소조를 만듭니다. 화교영도 소조를 만든다 그러는 것은 당 중앙이 직접 화교 문제를 관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바로 그 화교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습니다.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원에 당의 아주 중요한 장관급 이상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은 당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화교를 미중 패권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진핑의 새로운 화교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테이트 카운슬,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에서 화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해외 동포청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표현은 교무판공실입니다. 교무판공실이고 이 교무판공실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는 주얼레였습니다. 주얼레가 옛날부터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 화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그 투쟁이 있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 데에는 화교의 힘이 컸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주얼레의 공이 역시 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처음 화교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주임이 라오청지입니다. 라오청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라오청지는 물론 나이가 꽤 많습니다. 아마 근데 그 아버지가 더 유명하고 어머니도 더 유명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공산당의 원로입니다. 아주 원로 중에 원로인데 모택동도 이 라오청지 아버지 라오청카이가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화교입니다. 홍콩에서 꽤 그 재력을 가지고 있던 홍콩 화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라오청지 자신도 그 아버지 덕분에 홍콩 가서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라고 홍콩을 자주 왔다 갔다 한 그야말로 화교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이 라오의 어머니가 허상링인데 허상링은 모택동이하고 동급입니다. 당 초기에 당의 지도자의 반열로 치게 되면 허상링이가 라오청지의 어머니 허상링이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홍콩 화교 재벌의 딸이었다. 그리고 화교 업무는 화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얼레의 정책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 이런 거 화교에 의한 화교 업무를 담당하는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화교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이 직접 관장을 한다. 그래서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업무를 전부 다 당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화교 정책의 실무 책임을 맡은 부서가 당 중앙의 통일전선 공작부, 통전부라고 합니다.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통전부의 조직이나 업무나 그 장소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특히 통전부는 종교 문제, 중국에서 종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티베트은 종교가 다르죠. 라마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는 회교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은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하고 소수민족은 중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러한 업무를 통전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 그러는데 중국의 공산당 본부가 있고 시진핑의 집무실이 있는 중남에 바로 옆에 있는 근데 간판도 없고 그 바로 옆에 역시 이것도 간판이 없는 곳인데 보택동의 경호처 왕동흥이라 그러는 사람이 보택동의 경호대장을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경호처 번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8341부대. 우리도 뭐 한국에서 옛날에 12.12 사태가 났을 때 30 무슨 뭐 여단, 31여단 뭐 이렇게 숫자로 붙인 군사 조직이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경우에도 8341부대 그러면은 이건 중국에서 그야말로 어린애도 울다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조직인데 그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거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 통전부의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포인트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중남해입니다. 이게 중남해고요. 이게 지금 그 자금석입니다. 자금석이고 여기가 그 천안문 광장이고 여기 이 남해하고 중해 저 위에가 북해입니다. 북해이고 요 중해가 있고 남해가 있는데 북해는 지금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중해하고 남해가 이게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구가 있습니다만 입구는 잘 써지는 게 정문인데 입구가 있는 잘 쓰지를 않고 되게 여기 있는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옆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모택동 수영장이 있고 모택동에 살았던 데가 있고 이게 인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진핑의 공간이 있는 집이 있는 곳이고요. 사무실은 요 앞에 있는 곳. 옆에 이게 그 길인데 요거는 일반이 통행이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잘 안 다닙니다. 옆에 여기에 경호 834부대가 있고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게 그러니까 중남해의 입구입니다. 요 앞에 그 장안대로가 있고요. 들어가면 저기가 그 섬인데 시진핑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저게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잘렸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건물인데요. 밑에 우리 그 중앙일보의 신경진 특파원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중앙일보 중국 지사장으로 다시 북경에 나가 있는데 원래 중국 그 중문학을 공부를 하고 중국에 오래 살기도 하고 중국말이 우리말보다 더 유창하다는 그런 그 농담을 들을 정도로 중국 전문가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이 사람이 최근에 중앙일보에 올린 기사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2021년 5월 28일 옛날 특파원 할 때 북경에서 촬영한 것인데 베이징 중남해 서쪽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 공작부의 건물 입구입니다. 근데 간판이 없고 부여지에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 이름입니다. 이 거리 이름인데 135호 주소가 아마 135호 모양입니다. 그게 주소라 그래 그 주소만 걸려 있고 통전부라 그러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신비에 쌓인 건물이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올라가 주실래요? 아니면, 네. 2018년에 이제 통전부 조직이 개편됩니다. 되어가지고 8개의 그 부서가 국이 있었는데 15개로 거의 2배 가까이 커집니다. 커지고 이게 이제 시진핑이가 통전부를 확대해가지고 당의 주요한 그런 정책 실천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장, 티베트, 홍콩, 마카오, 대만 각각이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개의 부서가 화교 문제만 담당하는 부서가 해외의 그 화교 문제를 담당하는 그만큼 시진핑 집권 이후에 화교에 대한 역할이 커졌다 하는 얘기고, 통전부의 직원은 이건 사실은 제가 중국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안보 부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이 얘기인데 국무부의 직원 숫자보다도 통전부의 숫자가 5배나 많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부의 직원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만 8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통전부의 직원이 40만 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엄청난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네. 중국은 21세기 초부터 패권 경쟁을 미국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런 영향력 확장 싸움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 해외에서 특히 영향력 확장의 수단으로서 제일 먼저 시진핑이가 도입했던 게 공자학원입니다. 컨퓨셔스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대학에도 이 공자학원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것인데, 세계 한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데가 많지만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미국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 정부가 돈을 준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공자학원을 세웠어요. 공자학원이 뭐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말을 가르칩니다. 말을 가르치고 중국 역사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세계 2023년 현재 164개국에 541개의 공자학원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게요. 공자학원이 있고 공자학당이 있습니다. 공자 클래스룸이라고 그러는데 학원까지는 안 가지만은 조그마한 그런 소규모의 공자학원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얼마 동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아졌어요. 왜 말썽이 많냐 그러면은, 첫째는 이게 운영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던 대학하고 그리고 중국의 이 대학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某대학교에 공자학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육부하고 중국의 공자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성납해달라 그러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이 나오면은 중국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많이 오니까 한국에서 여러 대학들이 이걸 많이 신청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게 교과 커리큘럼을 짤 때 공자학원을 담당하기 위해가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과 편성의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중국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 얘기를 해가지고 호스트 유니버시티하고 중국 공자학원 본부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중국 그 공자학원에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혹은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빼딱한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안 된다 하는 게 그 공자학원 사람들 얘기예요. 그럼 야 그게 어딨냐 말이야. 우리는 지금 너희하고 달라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을 통제하는 거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시비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공자학원을 세우고 있던 대학들이 그걸 축소시키거나 없애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당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자학원 캠페인은 시진핑으로 볼 땐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학원에 가보니까 공자가 없고 시진핑만 보였다 하는 거예요. 공자 얘기는 안 하고 앞에 사진은 공자가 붙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시진핑이 이 전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뭐 그런 걸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 사람들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공자학원 다음에 나온 게 소위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그래가지고 1대1로 1대1로 One Road, One Belt라 그러는 그런 소위 실크로드 21세기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010년 12년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본격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현재, 작년 현재 이 실크로드, 신실크로드, 21세기 실크로드에 가입한 회원국이 151개입니다. 그리고 회원국 151개의 회원국의 인구를 합치면 51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국가들의 GDP를 합치면 41조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진핑이가 만들었다 그러는 얘기가 됐는데 이 사업 역시 상당히 처음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외화 내빈이라 그러는 그런 비난들이 많이 나오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나라가 필요한 뭐 도로를 짓는다든지 혹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게 돈을 중국 정부가 빌려주었는데 원래 빌려줄 때는 떼일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권 부실 채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에 공사가 사실은 이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세멘트하고 뭐 철강, 철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세계 각지에다가 이걸 보내가지고 이 다리를 놓거나 혹은 도로를 닦거나 하는 그런 걸 항만공사를 하거나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얘기한 소위 이교임몽 화교를 이용을 해서 꿈을 꾼다. 화교가 있는 곳에 이 벨트 앤드 로드 사업이 많이 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교임몽이 아니라 이교임골치, 골치 같은 문제가 자꾸 나와요. 이게 이제 공자학원 얘기고요. 공자학원 있는 학교 가면 저기 앞에 있는 데가 앞에 붙어 있는 데가 많고요. 이게 벨트 앤드 로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실크로드가 갔던 곳인데 이 새로운 실크로드라고 그래 곳곳 가는 곳마다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위에 어디입니까 이게 영국은 물론이고 스칸디네비아 쪽으로 가는 그런 거 엄청난 지금 작업을 해놨고 이거는 각 지역의 항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류 수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통전부에서 화교 정책은 몇 년 전에 등장했던 늑대 배교라고 있습니다. 올프 워리어라 그러는 그 한동안은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왔던 그런 일인데요. 그게 올프 외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몇 년 전에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했던 진캉이라 그러는 진캉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야말로 외교부에서 아주 역사에 없던 그런 기리나라는 평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부국장 정도 같은데 우리 쪽이 아니야 아시아 쪽이 아니니까 사실은 자주 만나가 얘기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외교 그 차관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주미 대사로 옵니다. 중국 경우에는 장관했던 사람도 미국 대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차관이 미국 대사로 오는 건 그건 rather unusual. 그야말로 참 대단히 특이한 그런 일인데 아주 그야말로 점프를 해가 헬리콥터를 타고 바로 미국 대사로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교부장으로 바로 미국 대사에서 북경으로 날아갑니다. 그것도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외교부장에서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으로 승진하고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고속 성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그 사람이 늑대 외교를 주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 외교는 늑대 외교다. 미국하고 싸울 땐 싸우고 미국에 대해서 실험 소지를 우리가 하는 그런 전사다운 그런 외교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외교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거치고 싸움을 잘해야 한다 하는 게 그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2015년에 그 헐리우드 액션 영화 올프 워리어 전양입니다. 이게 한자로 전양인데 소위 그 어느 아프리카 어느 산골에 있는 중국 그 특전대가 가가지고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뭐 아마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시나리오인데 아주 그야말로 참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인질을 구출해가지고 돌아나오는 그런 그 해피 엔딩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우리는 전략 같은 그런 거 외교관이 필요하다. 넥타이 맺고 와인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통전부에서 화교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는 것이 사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그 전략 외교를 연상시키는 이게 그 칭캉이고 저게 그 우리 옛날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하고 조금 그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 돌아가니까 한 10년 정도 있다가 돌아간 셈인데 뭐 제일 먼저 한다는 게 너 어디 새마을 교육 좀 갔다 와 그러더군요. 그래서 새마을 수원에서 그때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2주 동안 이제 이 작업복 입고 기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중국 외교관들입니다. 해외에다가 있는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전략외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죠. 칭캉은 그 뒤에 갑자기 그 소식이 끊어졌는데 소식 끊어진 나중에 보니까 홍콩에 무슨 그 스타하고 연문이 있어가지고 그만뒀다 그러는데 완전히 그 모가지가 날아간 건 아니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마 시진핑이가 굉장히 신임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 다음 넘겨줄까요? 뭐 다음이요? 네? 나도요? 이거 다예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화교를 그 미국에서 화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의 그 정책, 당의 정책을 그 선전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늑대처럼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주제국 미국을 비롯해서 주제국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제국의 법을 어기고 불법 로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걸 사실상 통전부가 뒤에서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찰스 왕의 둘째 아들이죠. 동생이죠, 그죠? 동생인데 이 앤드류 왕자가 원래 좀 말썽 꾸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앤드류 왕자만 보면은 얼굴을 돌렸다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앤드류 왕자가 왕청보라 그러는 양청보라 그러는 사람이 영국에 살았는데 통전부 지원이라 그러는 그런 설도 있지만 확인은 안 되고 양이라 그러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양이 앤드류 왕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강제를 뭐 설명하라고 뭐 하는데 특히 공자학원에도 이제 앤드류 왕자를 다리고 다니고 그래가 나중에 그게 막 신문에 크게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앤드류 왕자 측에서 이제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가 되어 있고 앤드류 왕자를 그렇게 꼬셨던 양이라 그러는 사람도 지금 기소로 당해가지고 재판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에 이를테면은 주지사를 했던 쿠모 있지 않습니까? 쿠모하고 지금 아마 주지사로 호첼, 캐시 호첼, 캐시 호첼의 보좌관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냥 시부름꾼이 아니라 신발 장본이 아니라 꽤 높은 정책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린다 선이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린다 선이 작년 9월 달에 9일이 아니라 9월입니다. 9월 달에 뉴욕 검찰에 의해가 기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불법 로비를 했다. 주지사의 정책 보좌관이라 그러는 그런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엄청 많습니다. 카나다에도 이런 게 있었고 호주는 요즘 중국의 새로운 그야말로 플레이그라운드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스캔 로비 활동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통전부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국으로 볼 때는 신경이 쓰이는 그야말로 이건 외교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늑대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저 시진핑이 하고 저기 앤드류 왕자인데요.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공자학원 오프닝 할 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양이라고 그러는 양통변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은 H6라 그러는 그 코드네임으로 많이 신문에 한동안 보도가 된 H6가 누구냐 그러고 먼저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오케이 실명을 깐다 그래가지고 실명을 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었다. 그 다음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일입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카싱이라고 홍콩에서 중국의 화교 재벌 가운데 넘버원 재산이 한 400억 불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리카싱은 장강이죠. 청강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홍콩에 나와가지고 차수성가를 하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물론 돈도 없었겠지만 플라스틱 플라워.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한국도 플라스틱 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꽤 인기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주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꽃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랭킹에 들어가는 재벌이 된 사람, 홍콩 최대의 중국 재벌 아닙니까? 리카식에 관한 그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3월 5일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리카싱이 세계 그 물류에 관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파나마가 그 운하 아닙니까, 그죠? 운하에 배가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항만 시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저쪽 그 대서양 쪽으로 나갈 때 하는 그 끝에 있는 두 항만 시설. 아마 중간으로 몇 개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항만 시설 두 개를 제일 중요한 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리카싱이 샀어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굉장히 아주 사업이 잘 됐는데 금년 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어가지고 한 얘기가 저 파나마 지금 원래 미국 건데 저 카타가 잘못해가지고 괜히 넘겨줬다. 다시 우리 파나마 찾아와야 되겠다. 파나마 우리 거다. 필요하면 군대 보내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금 파나마를 통과하는 그 배 가운데 중국 배가 굉장히 많으니까 중국 인트리스트가 있고 파나마 정부하고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고 시진핑이가 그것 때문에 파나마에 아까 얘기한 벨트앤드 로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이름만 파나마 거지 시진핑이 거다 중국 거다 하는 게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달라 그러고 안 돌려주면은 군대 보내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리카싱이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은 돈을 날리겠다 말이에요. 황금을 나는 그 일을 날릴 그런 거 상황이 되니까 리카싱이 아주 그동안에 극비리에 미국의 회사, 다국적 회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전적 3월 5일 날인가 3월 4일 날인가 전격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 회사하고 해가지고 딜을 합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190억 달러를 받고 그 권리를 넘기는 걸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시진핑이가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그 언론에서는 리카싱이 하루아침에 그냥 민족의 배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리카싱의 홍콩 그리고 중국 본토에 남아있는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세부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카싱이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그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마 다른 그 화교 재벌들도 같은 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리카싱의 전체 1년 인컴 가운데 17% 정도가 아직 홍콩이나 본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돈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주춤한 상태고 일단 한번 리카싱이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마지막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근데 문제가 이게 그걸 산 미국 회사가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이게 트럼프하고 시진핑 사이에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신문이나 지금 방송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실 때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조금 좀 이렇게 드라마타이즈를 하는 딴 거 얘기를 안 하고 그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과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면서 좀 이상하게 이 역대 외교의 제물이 되지 않게 그렇게 잘 부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파나마 정부가 이제 마지막 성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나마 정부가 뭘 했냐 그러면은 시비가 추구해 왔던 그 벨트 앤 로드 1대1로에 들어가 있었는데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나마 문화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이제 불을 붙인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판에서 놀고 있던 화상들, 화교 재벌들이 상당히 새로운 딜레마에 처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려주세요. 여담입니다. 요게 이제 리카싱은 뭐 다 아시고 이게 파나마의 해운 채널 문화가 있는 거고요. 이게 파나마 문화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한반 시설을 서비스해 주는 게 리카싱이 가지고 있던 한반 관련 회사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시겠어요? 맨너말을 드리겠습니다. 맨너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사실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경제나 군사 둘 다 최고의 그런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근데 이 패권 경쟁은 역사적으로 소프트 파워하고 하드 파워 두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을 주로 이겨하고 경제력, 군사력 그걸 가지고 있는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뭐 조금 좀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도 아직은 멀었다. 중국이 아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물론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고 지금 4번째 항공모함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미국하고는 좀 어린애 아편전쟁 때 영국의 철갑선하고 청나라의 목선하고 싸우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어떻게 얘기할 정도로 하드 파워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가 더욱더 미국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앞서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이가 소프트 파워 부분에서의 약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학원을 하고 그리고 별전 1대1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화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교가 세계 6천만 명이 있고 미국에 550만 명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소프트 파워 극대 외교를 벌이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미국에 있는 화교 사회가 새로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런 패권 경쟁에서 뛰어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화교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로 중국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화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련을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딱 12시네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회 모십니다. 정 교수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다 준비하셔서 프레젠테이션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몇 마디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교라 그러면 1세를 얘기합니까? 2세, 3세로 들어갑니까? 예,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화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화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얘기를 하고 화인이 있습니다. 화인은 화교 가운데 그 자기가 정착한 국가의 국적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가 나올 수가 있지만 중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화예라고 또 있습니다. 화예, 후예하는 예자인데 화예라 그러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오래전에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뭐 몇 대 전에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국적은 물론이거든요. 국적도 미국 국적인 경우가 많고 실제 화교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화예라고 합니다. 되게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교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중국 경우에 이중국적을 아직까지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적하고 중국 국적을 같이 가지게 되면 그거는 위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통전으로 볼 때는 주요한 그런 모기가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셔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오늘 오신 참가자 저 궁금한 게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한국의 화교가 경우는 되고 사실은 그 화교한테는 가장 어려운 불모의 땅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조선에 처음에 그 중국 화교가 들어온 게 1882년 그 임오군란이 났을 때 그때 우리 조선 정부에서 그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영정이가 부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오장경이가 있고 그 밑에 원세계가 있었습니다. 한 3,000명이 왔는데 인천으로 들어왔죠. 배로 왔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노동자, 그 서비스 퍼스널들이 한 30명 정도가 따라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인천에 정착을 하면서 소위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화교의 그 원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특히 그 이승만 박사도 그랬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차별 대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집 같은 거 사는 거는 화교는 50평 이상은 못 샀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재산권 그 행사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화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되게 돈을 집안에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은행에 있는 게 아니니까 화폐 개혁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휴지가 되거나 특히 이제 1992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개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대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대만에 집이 있고 대만에 가족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북경하고 수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지가 않고 한국 가가지고 화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가보게 되면 중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서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서원이 중국 그 화교가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 중심가에다가 만든 아주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런 그 식당이었는데 거기 옛날에 제일 크게 좋은 식당이었고 김영삼씨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손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서원 지나갈 때마다 그 화교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아무튼 한국은 조선은 그 화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그런 그 기여를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